뉴스핌TV 이호승입니다. 19일 전국진단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안정과 견제였습니다.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광회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8.17 전대의 숨은 쟁점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김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 그 질문. 네. 김민석 대표가 선출됐는데 승리의 결정적 요인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실제로 3명의 후보의 변별력은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20, 30년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었던 이유는 저는 첫 번째는 당정청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다라는 게 가장 컸고, 두 번째는 김민석 후보가 총리 등 이재명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총리 등 호흡을 맞춰오면서 정책적인 이해도와 그 능력이 충분하게 이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대표에 적합하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는 선명한 투쟁력, 개혁 이걸 강조했고, 김민석 후보는 대표는 안전적 국정 안전, 운영론 이걸 강조했는데, 당심을 잡은 이유가 아무래도 안정을 택했다고 보시는 거겠죠? 그런 면도 있고요. 네. 실제로 저는 정청래 일기 지도부는 정권교체 후 일기 지도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주요한 일들을 잘 마무리했고 이제 2기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정책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는 네.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청 원팀으로 정책적인 그 일치감과 효능감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접어든 거죠. 1기에 1년 동안의 허니문 기간은 정청래 대표가 했고 2기부터 어려운 시기에는 그 능력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인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안정 이런 부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가 더 낫다.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석 대표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려다 보면 대야 투쟁 같은 거나 대야 관계 같은 데선 좀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지지층이나 민주당 원래 지지층들이 좀 반발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는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당과 투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적 성과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게 제가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네. 한마디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의 교육, 청년의 미래, 청년의 일자리, 외교, 국방, 안보 등 주요한 내용들에 관한 자기의 정책과 정책적인 지혜를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싸우고 투쟁하는 게 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자들도 그것은 같이 호흡해내면서 인내하고 같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지지자와 정당의 대표, 지지자와 국회의원은 일방적인 주종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서로 호흡하며 그 방향이 같다면 서로 그 느낌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정과 견제를 선택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 5명 중 3명이 친청계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표심이 좀 엇갈리게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생각이 전 반영이 됐다고 봐요. 한마디로 당원에서는 49대 41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당원 투표 또 대의원 네. 투표는 6대 3 정도 나왔고, 한마디로 당원들 속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 원팀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강했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지향하는 여러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그다음에 전통적 시스템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개혁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정청래 후보의 지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는 김민석 대표가 잘 수렴해서 민주당의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전당대회 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좀 격한 전당대회였다고 봐요. 네. 뭐 격했죠. 야당일 때는 좀 투쟁적이고 네. 개혁적인 지도부를 원하는 게 강한데 여당은 사실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소리가 좀 적게 나오게끔 사전에 조율을 하고 또 정책적인 수기를 통해서 아주 좀 정제된 정책을 내와서 결과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부족했다라고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잘 만들어 가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걱정들이 많아요. 벌써 최민희 최고위원이 김민석 대표가 벽 없는 원팀 얘기하니까 원팀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할 말 하겠다. 대표도 내려놨으니까 좀 이견이 많이 노출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시기에는 네. 영혼도 끌어다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팀 정청래 뭐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해서 정청래 후보와 3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원팀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네. 팀 민주당으로 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으로 이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거죠. 한마디로 선거 시기와 선거 이후의 이 시기는 사실은 우리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맞게끔 저는 새로 선출된 지도부들이 최민희 최고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대표가 잘 호흡을 맞춰서 갈 것이다라고 봐요. 민주당은 저는 아주 격렬한 논쟁과 싸움 속에서 선거를 치르지만 선거 이후에는 민주주의적 원칙을 따르고 결과에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그 방향은 저는 같다고 봐요. 한마디로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팀으로 힘있게 일하겠다가 1번의 공약이었어요. 공약의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그거기 때문에 그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저는 논의해 나가면 크게 그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 투표한 것 보면 거의 엇비슷해요. 거의 엇비슷하고 최고위원은 3분이 침청계로 채워졌고요. 뭐랄까요?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김민석 대표의 안정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당원들의 심리에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지 않을까 계속.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개혁에 대한 요구는 항상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1기 때 이재명 대통령 1년 차에서는 그 개혁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정청래 대표가 잘 마무리했다라고 봐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네. 재반의 부분들. 이제는 민생에 답할 때죠. 한마디로 민생, 먹고 사는 문제, 네. 청년의 일자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호남, 충청, 영남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 그를 네. 통해서 제가 보기엔 성과를 내야지 국민들이 2년 후 총선, 4년 후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아니하고 말의 논쟁으로 말의 싸움으로 간다면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평가하는데 대단히 박하게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길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통해서 실사구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승리하는 민주당, 승리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큰 방향을 제가 보기엔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 사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명의 최고위원 중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깊게 논의하고 같이 그 최고위 지도부가 논의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160명 국회의원, 150만 당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집단지성으로 민주주의와 복지, 성장, 안보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온 사실은 역사와 전통에 능력 있는 정당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선을 제가 보기엔 누구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도 이제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편하게 저는 얘기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친청계랑 친명계랑 많이 엇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대표는 디테일한 부분은 좀 수정이나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정부 원안대로. 뭐 이런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렇고요. 디테일한 면에서 이견이 도출되면 나오면 좀 국민들이 볼 때 여당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좀 우려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뭐 디테일한 정책이나 뭐 당무 같은 것들 뭐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뭐 있을 수 있죠. 있으면 뭐 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보안수사권의 존치 여부에 관해서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네네. 정리된 안건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통과했잖아요. 부동산 개혁에 관해서도 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최고위원회 A와 B가 네. 의견이 틀려서 그게 견해 차이나 계파별 논쟁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철학과 노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자산 형성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높은데 왜 자산소득 관련한 부동산 소득 관련한 과세는 낮느냐. 조세의 형평성과 정상화에 필요해서 부동산 세제 속에서도 조세 정상화에 따르는 기본의 원칙에서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1인 1가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주거의 형태고 그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국민의 민생과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런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절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차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견해 차이는 충분히 좁혀 나가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정부에서 제시한 뭐 부동산 공급 정책과 조세 정책에 관해서도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것이 저는 이 최고위원회 계파별 논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었는데 말이죠. 네. 초반입니다. 2년 차라서.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초반이죠. 초중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중반인데 네. 성과를 내야 될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뭐 당무나 정책에서 이견이 자꾸만 나오면 속도전은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느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게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가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선후 경중이 있어요. 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경중. 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걸 먼저 할 것인가, 무거운 걸 먼저 네. 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와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김민석 대표는 지난 30년의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공부가 돼 있다. 18년 동안 야인으로 지낼 때 네. 공부하며 준비해 왔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저는 학습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과 당원의 생각이 있다. 그에 준거에서 나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모든 판단의 결정 지점은 국민의 여론, 국민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수렴을 한다면 저는 그런 속도와 방향 측면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국민의 생각을 목소리를 듣는다는 김민석 대표의 생각이 전에 정청래 전 대표와의 체제와의 차별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민주당 지도부가 하나의 속도와 방향이 당원 당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정세에 따라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다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다워야 되는 거죠. 네. 민주당답고 여당다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두 후보가 했던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예요. 민주당답고 여당답게.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언어도 정책도 문화도 태도도 바뀌고 진화해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의 민주당 내부의 싸움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당은 정책을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지 논쟁을 즐기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여당의 정책, 문화, 언어, 태도를 바꿔서 국민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좀 최근에 좀 뭐랄까요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어냐, 뭐 개헌 문제도 있고 민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안이 정책적인 사안과 입법 사안이 항상 중첩이 되죠. 네. 여러 가지가 같이 오는 거죠. 뭐 사법 그런 사안들도 있고 민생 사안도 있고. 저는 김민석 대표는 뭐 본인이 대표로서 되면서 얘기했듯이 ABC-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민생 중심 A, B 브로딩 한마디로 확장성. 확장. 네. 그다음에 C 그 능력. 해서 민생 확장 능력 이 중심의 정당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민생 중심, 민생 우선, 국민 우선의 정책과 입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회개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 두 바퀴의 수레처럼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사법적인 논란이나 리스크 때문에 민생 우선의 정책이나 국민 우선의 정책이 뒤처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 관련 여러 가지 논쟁들도 저는 국민의 눈높이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는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했듯이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당정청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전면 협력 창조적인 수평 관계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 건강한 여당과 건강한 청와대가 좋은 나라를 만들거든요. 일방이 일방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망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전면 협력 창조적 수평 관계로서 당정청 관계를 통해서 정말 토론할 땐 토론하고 직언할 땐 직언하고 또 전면 협력할 때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 뭐냐면 내후 외환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면적으로 방어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올라운드 플레이어스의 역할을 저는 여당이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 대표가 김민석 대표고 최고위원들은 그런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저는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야당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 내부 문제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인가 정청래 전 대표 때처럼 아니면 협치가 복원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임기가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조금 백지로 놓고 김민석 대표가 좀 구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는 96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30년째 네. 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관계의 중요성과 야당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2000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총재 때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DJP 연합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해 봤어요. 한마디로 DJ 정권의 절반을 JP 김종필에게 준 거예요. 네.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이거 경제 분야는 다 김종필 총리에게 주면서 역할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를 극복하고 IT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보화를 이끌고 현재 AI 대전환에 기반을 깔았던 그 경험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국회 내에서 여야가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지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김민석 대표가 잘 이해하고 풀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아직 특별하게 야당 독트린을 현재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백지로 남겨놓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낼게요. 네. 좀 앞서 나가는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대표 선출을 계기로 영수회담 등 협의체 복원 가능성 저는 있다고 했으면 보세요? 좋겠어요. 네. 한번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막 별로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극복하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장동혁 대표도 110석의 야당의 대표면 그에 걸맞는 위치에서
여야 관계를 복원하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제가 보기에는 대화를 복원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올림픽 공원에 집중하다 보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의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래서 뭐 김민석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면 흔쾌하지 않을까요? 그 대통령도 뭐 복원한다면 대통령도 여야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네.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한마디로 K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는 그 장벽과 이것을 허들을 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빨리 풀고 나오더라도 흔쾌히 그 민주당과 아마 대통령은 받을 준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